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학부가 동아시아 학부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놈의 학부가 인문대학 갔다가 사회대학 갔다가 막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좀 과연 이 학자간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 동아시아 학부라든가 아니면 동아시아 학을 하는 연구소라든가 이런 공간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개인 연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무래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단과대학이 바뀌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 동아시아 학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이제 뭐 사학과 예를 들어서 사학과 이런 식으로 역사학만 이렇게 하는 곳과는 달리 이제 학제간 연구가 아무래도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국학, 중국학, 일본학 이렇게 세 개였는데 셰필드 대학교는 그 이제 동아시아와 관련된 뭐 역사, 철학, 종교, 정치, 경제, 문화, 언어와 같은 이런 어떤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그 이제 그 학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신설되는 경향이 큽니다. 특히 그 이제 냉전 시대에는 아무래도 그 미국의 이제 중요한 지역 파트너였던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일본학 이렇게 독립적으로 되던 추세였는데 점점 이제 중국이라든가 새로운 이제 신흥국인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한국도 이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이러면서 이 동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신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뭐 냉전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존의 그 오리엔탈리즘이라든가 이런 식의 좀 약간 편협한 시각으로 이 지역을 바라보던 추세에 대해서 좀 학계가 반성도 하고 이해를 깊이 하고 이렇게 타자화하지 않고 이 지역에 대해서 다층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동아시아 학부들이 좀 신설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지역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또 다양한 인문학과들이 편재해 이렇게 있던 학교들 역시 이들을 지역학 위주로 재편을 해가지고 좀 학제간 연구를 독려하려고 하는 그런 기관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동아시아 학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에는 특히 이게 또 학생을 모집해야 되는 대학이라는 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우선은 특히 학부생 레벨에서는 이제 언어적 이해가 아무래도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학부 과정에서는 이제 언어 교육이 보통 주류를 이루는 모습이고요. 이제 석사 과정에 들어서면 점점 석사나 박사 과정에서 점점 다분화되어서 어떤 자기만의 분야로 이 동아시아에 관련 다양한 문제들을 좀 학술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코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각국 간의 인적 교류가 굉장히 확대되면서 이런 동아시아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뭐 단순히 동아시아권 국가에서 온 학생들뿐만 아니라 서구권 학생들 역시 여기 이제 입학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학부가 되게 학제 간의 어떤 그런 다양한 연구 분야들이 함께 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좀 함께 교류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정말 그 서구권 동아시아 학과 이러면은 이 동아시아 지역에 한 번도 안 와보고 막 평생에 한 번, 두 번 와보셨나? 언어도 못하고 막 이런 분들이 학자를 하시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 언어에 대해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동아시아 지역 그 연구자들이 이제 서구권으로 진출도 하고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새로 교육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 동아시아 학부라는 공간이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다양하고 사상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배경이 다양한 굉장히 다채로운 공간이라는 좀 매력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지역,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라는 지역을 이해할 때 굉장히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역사 위주로 하다가 이렇게 오면은 이제 뭐 같은 영국에 대한 이야기라도 중국이 하던 게 다르고 또 일본이 하던 게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교류도 가능해지게 되고 또 이 어떤 한 시기에 대해서 뭐 역사적 접근을 저는 합니다만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학적이라든가 뭐 다른 이제 종교적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접근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특히 동아시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다각적 다층적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게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공간이 굉장히 아직도 중요하긴 합니다. 저희가 뭐 이제 이 코로나 시국에 일을 뭐 자택에서 하고 하지만 한번 뭐 회의라도 하려고 하면 사실 모이는 게 더 쉽잖아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주제 이제 한 지역에 대해서 한 지역을 관심으로 삼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협력 연구를 수행하기에도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뭐 정말 궁금하면 한층 올라가서 이제 문 두드리면 나오시고 막 이러니까 그런 어떤 공간적인 좀 이점도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이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때 컨퍼메이션 리뷰 심사 때도 그렇고 지금 이걸 공부하는 게 지금을 이해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죠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게 돼요. 근데 이제 저도 이거에 답변을 해야 되니까 꾸준히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이 20세기 초 동아시아사를 공부할 때 이게 과연 현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이제 저는 당시에 한반도가 가지고 있던 지정학적 가치라든가 아니면 강대국 간의 어떤 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게 뭐 단순히 그 시기에 대한 호기심을 푸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거를 배울 수 있고 어떤 식으로 현대에 도입할 수 있으며 또 어떤 식으로 이 지역이 지금의 어떤 도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과에서도 질문을 받고 뭐 컨퍼런스 가도 질문을 받고 하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이런 게 굉장히 큰 직접 자극이 되기도 했어요. 계속 제 연구가 현대와 소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늘 하게 만들었던 점에서 굉장히 지적인 자극이 많이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다 좋진 않죠. 세상 모든 게 다 장단점이 있듯이 동아시아 학부나 연구소도 뭐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다면 생각보다 교류가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연구 세미나 시리즈를 구성할 때 아무래도 이게 동아시아 학 연구 발표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역사 들어갔다가 어느 날은 뭐 이민에 관련된 문제가 들어갔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이제 뭐 경제 관련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시기와 국가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그 분야에 대해까지 관심 없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연구자들 사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모이는 게 이렇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세미나가 요 주제다 그러면 요거 보러 오시는 분 있고, 다른 주제다 그러면 이거 보러 보시는 분도 있고 해가지고 좀 교류가 좀 용이하지는 않았다. 생각만큼.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제관계사도 그렇고 좀 이제 저희 쪽 추세가 이제 국민국가 중심에서 탈피해서 어떤 지역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자 이런 추세인데 딱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국가 중심으로 과가 아무래도 설정이 돼 있죠. 그래서 뭐 동아시아 딱 이러니까는 한국, 중국, 일본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국민국가 중심의 지역 구분이 되다 보니까 각 국별 연구자 간의 교류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 연구자분들께서 받으시는 펀딩의 주체도 다 다르고 일본 저펜 파운데이션도 있고 코리아 파운데이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뭐 이거를 이제 연구비를 받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는 것도 뭐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이런 식의 좀 이렇게 실질적인 면에서 들어가면 이런 좀 한계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거, 특히 이제 학부생, 이제 대학원, 이제 동아시아 학부를 졸업을 해서 관련 전공을 하고자 대학원으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석사에서 동아시아학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그럼 동아시아학 어떤 거라고 물어야 될 정도로 사실 연구 방법론이 좀 부재한 편입니다. 이 지역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결국에는 이 어떤 지형적인 경계 안에서 다양한 그 학제가 모여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아시아 학부가 학제간 연구를 대학 안에서 하기 위한 어떤 공간으로서는 굉장히 그 이상적이고 매력도 있고 했는데 뭐 당연히 당연히 많은 그 기관들이 그렇겠지만 이런 장점, 그 학제간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장점, 뭐 다양한 교류가 가능하고 뭐 한 주제에 대해서 협력 연구 수행도 용이하고 이런 장점도 있지만 동시에 또 이게 사람이 모여 있는 데다 보니까 이런 게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한계들도 제가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자면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하면서 그 계속 이제 생각했던 고민들을 그냥 좀 편하게 이야기하듯이 풀었는데 정말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정말 이해받기 쉽지 않고 좀 고립되는 다는 기분이 늘 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생각보다 자주 들고 특히 그 이제 뭐 연구 그 이제 과가 뭐 크지 않거나 이러면 정말 교류하는 것도 이렇게 좀 좁아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외롭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역시 저도 굉장히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입니다만 타인과의 교류와 협력이 늘 굉장히 큰 자극도 되고 지지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하시면서 꼭 진짜 연구가 제 인생을 다 잡아먹긴 합니다. 뭐 쉬면서 쉬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넷플릭스 보면서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계속 이러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인과의 시간을 좀 내면서 거기서 이제 힘을 받고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하면서 버팀목을 진짜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계속 배우고 연구를 하고 뭐 방법론도 배우고 합니다만 정말 사회가 정말 빨리 돌아가지 않습니까? 점점 더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또 인간관계도 더 이상 이제 오프라인에만 매달리지 않고 뭐 온라인으로도 확장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변화들이 우리가 지금 전공으로 하고 있는 분야에도 어떤 학문적으로 영향을 분명히 끼칠 겁니다. 그래서 이를 학문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어쩌면 기존 연구 방법론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연구 주제가 있을 때, 뭐 그 대상에 대해서 이미 연구를 해왔던 다른 분야의 어떤 연구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용을 하고 협동을 하면서 또 그 연구 대상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학제간 연구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대상을 분석할 때 아무래도 제가 이거를 이해할 때에도 다른 분야의 방법론이 또 새로운 그 이해의 어떤 틀을 제공해주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학제간 연구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공간은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아무래도 사람 사는 데다 보니까 공간이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한번 결국 돌아가지만 개인 연구자고 독립 연구자로서 이러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어떤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박사과정 여러분께서 뭐 계속 늘 부딪히고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시겠지만 늘 고민하시고 또 자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도 늘 고민하시면서 꾸준히 연구하시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